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약집 교재 672페이지 제2절에 확인 설명 사항별, 즉 주로 9가지 사항별 조사 확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확인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잘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2페이지에 2절에 1번.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이 번호 1번이죠. 이 1번부터 이제 9번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 1번부터 9번까지는 공인중개사 법령 21조에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확인 설명사항에서 확인 설명사항 해서 9가지를 예시해 놓고 있는 규정이 있죠. 9가지. 근데 이것이 예시사항이다 하는 거, 예시사항이다 하는 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에 따라서 성실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의 시험 문제가 이 확인 설명사항 9가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물어볼 의미가 좀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시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외워서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그걸 평가하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걸 또 자칫 잘못 내게 되면은 출제 오류,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지 않은 걸 답으로 만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들다 보면 그것도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게 되면 답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걸 꼭 낼 때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어떻게 내면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출제 오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면은, 문제를 낼 때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령상 명시된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예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라는 출제 의도가 먼저 전제 깔리는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이 신청을 해도 받아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걸 답으로 만들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답이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다 이렇게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사항이라는 출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외울 필요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중개 실무에, 조사 확인 실무의 어떤 바운다리, 범위를, 학습하는 범위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도 외워두는 것이 학습하는 데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번부터 9번까지 고딕제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소재지 조사 확인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어떤 관점들, 토지를 조사 확인할 때는, 소재지를 확인할 때는 지번까지, 그리고 건물을 중개대상물로 취급할 때 소재지 확인할 때는 건물 번호까지, 그리고 토지가 수필지일 경우는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번을 모두 확인해야 될 것이고, 특히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는 동호수까지 확인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실정하게 설명하는 기준에 부합된다.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에 부합되는 확인 자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목을 조사 확인할 때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의 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시법에서 공부한 지목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28가지 지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부호도 제대로 연결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것도 약자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3번의 면적,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서 각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 된다. 거래 단위가 필지죠. 건물의 면적은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청별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일 경우에는 전유 부분의 면적과 공용 부분의 면적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대장상 기재된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대장의 면적에 의하고 그 사실을 함께 즉시해야 될 거다. 그 즉시하라 하는 말은 확인 설명도 하고 중개 완성 시에 작성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하라,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4번의 경계도, 우리 토지의 경계는 우리 민법에서 학습할 때 보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 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됨으로써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의 경계를 조사 확인할 때는 도면에 의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 등 현실의 경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이 결국은 우리가 경계 확인과 관련된 관련 법령상의 지식을 응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 우리 각주 98번에 보면은 그와 관련한 판례 2가지를 소개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지적 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공부에 의해서 확인하지 않고 실제 경계에 따라서 확정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후에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그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조사 확인 설명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다양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게 확인의 범위, 전체 아웃라인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의 확인 범위는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미등기 권리관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등기된 권리든 미등기 권리든 실제 권리자가 맞나 안 맞나, 즉 권리의 진정성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무리 실권리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처분 능력의 유무까지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관점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면 O 답항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권리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중개할 때는 진정한 대리인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냐 임의 대리냐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민법적 지식을 응용해서 판단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거래를 중개를 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법정 대리인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임의 대리인일 경우에는 수권 행위가 존재하느냐 여부를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서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능력의 유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 내지 합유, 총유 재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합유물의 지분 거래를 중개할 때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처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실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의 권리관계 확인의 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해야 하는 범위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부 기재사항 외의 권리관계도 포함할 것이며, 권리의 진정성 여부와 처분 능력의 유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야 한다.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여부까지 가는 건 주로 우리 민법의 주물과 종된 물건의 어떤 법률적 처리, 이와 관련된 지식을 응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시간의 지식을 응용해서 판단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뒷페이지 보시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중개를 받으면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해야 된다. 특히 주의를 할 것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지번이라 할지라도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등기부라고 표시하는 건 다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번에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권리,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를 확인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답사에 의해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문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필요하다면 우리 법령에서 학습했다시피 매도, 의뢰인, 임대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민법상의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자주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들을 쭉 소개를 해뒀는데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차근차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서 강의할 때 다 상세하게 했지 싶은데 혹시 안 했다면은 이 요약 강의를 통해서 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민법 시간에 하겠지만은 민법 시간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것을 설명할 때 이 분묘기지권도 함께 설명을 하는데 아마 간략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을 주로 자주 물어보고 이 분묘기지권은 자주 물어보는 테마가 아니거든요.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유사한 물건이기 때문에 두 주제를 같이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아마 법정지상권에 관한 걸 위주로 묻는데 오히려 분묘기지권은 실무에서 자주 출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한자를 잘 보시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분묘가 분묘기지권의 객체가 아니고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보면은 이 권리의 명칭을 익히면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 관한 이해가 없이 막 진행을 하거든요. 아주 기초가 부실해지는 공부입니다. 항상 권리를 공부할 때는 권리의 객체가 뭐냐,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런 걸 먼저 전제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객체가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토지가 객체입니다. 그럼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의 주체로 나옵니다. 분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입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즉 성문법상 인정되어진 권리는 아니고 관습법상 인정되어진 물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자기 소유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 민법상 지상권에 비슷한 관습법상의 물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지상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항상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번에 분묘기지권이 취득 성립이 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상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취득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두 번째 시효 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케이스와 관련된 판례 입장을 소개해 둔 거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는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승낙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형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뭐함으로써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이 물권인 분묘기지권도 시효 취득이 인정되는 물권이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A 판례를 보면은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근거 판례입니다. 복습 자료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의 토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하나 더 공부해보면 B.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라는 거죠. 타주 점유.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타주 점유면은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라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주 점유라고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설사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인정되고 그렇다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이 부분이 줄거져야 되겠죠.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를 학습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소유의 토지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갑이 분묘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갑이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매매를 하면서 특약에다가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갑에서 을에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분묘 설치자 내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 되는 겁니다. 이리 되면은 우리가 민법에서 학습했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보면은 토지 소유자 을은 그 지상물 소유자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 지상권이 바로 이 경우는 지상물이 분묘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데 한 가지 더 특이한 거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타인 토지 위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그 분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타인 토지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는 거죠. 분묘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도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 즉 수호와 봉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되겠다. 즉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양갈로 2번에 등기는 그 유효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묘란 그 내부의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즉 가면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분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하고 병장되어 있거나 암장이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은 분묘기지권을 인정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성상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관습법상의 물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오직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다라는 거죠. 분묘를 소유한다 하는 말은 분묘소와 봉제사를 하기 위해서만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기존 분묘소와 봉제사를 하기 위해서만 인정이 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힘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번 형태로 새로 신설하든 쌍번 형태로 새로 신설하든 그래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권리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1번의 판례입니다. 이 1번 판례에서 이 문장을 가급적 기억하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묘를 소유하고 봉제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 표현을 가급적 잊게 두시면 상당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판례. 분묘기지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기존 분묘의 수와 봉제사만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양갈로 2번.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볼 거냐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묘소와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되는 거죠. 그 필요한 범위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뭐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분묘의 설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를 침범하여 즉 분묘기지권을 침범하여 공작물을 마음대로 설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방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방해라면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다.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분묘 설치 상황에 따라서 분묘 소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묘 주위에 사성 부분이 조성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포함한 지역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 사성 부분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2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보면은 분묘 한기당 점유 면적하는 규정,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과거에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뭐 대동소이한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국토의 분묘와 내지 묘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 규정에는 분묘 한 기당 차지할 수 있는 점유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점유 면적은 장사법에 보면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장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라는 이 면적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범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 장사법에서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로 규정해 둔 거는 분묘기지권, 즉 분묘수와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 10제곱미터고 15제곱미터다 하는 취지로 적어놓은 규정이 아니고 그 분묘, 전국도의 분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묘의 크기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해 뒀을 뿐이기 때문에 결국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묘 한 기당 점유면적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동일 종손이 소유 관리하는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종손이 일단의 차원 분묘를 보존 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유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한 기마다의 분묘기지권의 지역적 범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치료의 지급 문제에서 판례 X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효 치르기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치료 지급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이거는 치료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효치 들어간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합니다. 왜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면 민법상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죠. 근데 민법에서 지상권의 성립 요소에 치료 지급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인 분묘기지권의 성립되는 경우에도 치료는 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하여 즉 분묘 철거는 특약도 없이 철거를 이전을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그래서 치료 지급에는 합의가 다툼이 있게 되면 법원이 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양갈로 4번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이라는데 이 존속기간은 분묘소와 봉제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도 결국 분묘도 존속하고 있고 분묘소와 봉제사도 지속하는 한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라고는 하지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어떤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를 문제는 아니다라는 민법에 등장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 10년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관습법상 인정한 취지에 맞추어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판례로 가면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일시적 멸실이면 원상회복이 가니까 분묘소와 봉제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구적 멸실이 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해버리는 거죠. 3번. 이 분묘기지권은 집단된 전분묘의 보존수를 위한 것이기므로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얻은 분묘를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이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서 분묘 설치 상황이 달라졌죠. 더 이상 분묘수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만큼은 소멸해버린다라는 거죠. 분묘수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니까. 그 다음 양갈로 5번에 분묘 설치 행위의 성격은 처분 행위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죠. 임야에 대한 분묘를 설치할 것을 허락해주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수익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즉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왜 처분 행위가 되느냐면 분묘를 설치할 것을 허락해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버리면 그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 사용계약, 분묘기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즉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였고 그 승낙받은 계약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건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그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가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계약 초과 면적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이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6번에 분묘기지권의 주체는 제사를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와 관련된 판례 사례들을 쭉 점검함으로써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재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즉 분묘기지권은 분묘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무릇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썼다라는 것은 문중분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제사를 누가 주재합니까? 종손이 주재하니까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종손에게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은
종손 이외의 자에게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종손이기 때문에 종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우선적 지위를 준다는 거죠.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분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 속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정손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 왔다면 하죠. 그러면 결국 종손이 아니라 종중이 분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 기지권은 종손이 아니라 종중에 귀속하는 권리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분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3번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를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 설치를 누가 하였건 따질 필요 없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 즉 분묘 기지권의 주체를 상대로 분묘의 철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 입장들을 참고 부분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확인해야 될 권리관계의 범위는 등기된 권리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는 권리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4번의 권리의 진정성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처분 능력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그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권리의 진정성 확인이라는 것은 기업,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움으로써 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권리의 진정성 정도는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권리자와 이전 의뢰인과의 자연인으로서의 동일이냐 아니냐 여부 정도것만 확인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D페이지 니은의 권리의 진정성 확인에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인가 하는 점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대리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 권한의 전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미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사실을 입증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 필정까지 제시토록 요구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일부 권한만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권한의 위임 범위를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추후 반드시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 사실 여부 및 대리권한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거다.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서 신분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 처분 능력의 유무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소개해뒀는데 1번 기업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기인과의 거래를 중개할 때 니은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그 다음에 D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소유의 재산의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경우에 처분 능력의 유무 확인을 어떤 기준에서 어느 범위껏 확인해야 될지 그 관념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민법의 관련 지식들을 소개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공유, 합유, 총유를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뒀는데 민법 공부하면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해서 실무 문제를 응용해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79페이지에 세 번째 조사 확인할 사항 거래 예정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거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주로 사례 비교 방식에 따라서 자신이 판단하는 적정한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평가하여 추산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정하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결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하면서 거래 예정 금액, 자신의 의견 가격을 가리키는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중개보수와 실비를 함께 설명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에 관해서는 확인 설명 단계에서는 실제 받는 중개보수 금액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의 기준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의견 가격을 가리키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과 거래 금액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한 중개보수와 실제 받는 중개보수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또 설명을 해주는 것도 더욱더 바람직한 실무 자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사항 주로 9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까지 확인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관점들을 이때까지 출제된 관점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6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확인 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관점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